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 전주 마지막입니다. 학습지 13과 14가 이번 주에 남아 있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하고 돌아간 조용한 학교의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어쨌든 뭐 내일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지금 밖에서는 방송 장비 점검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솔직히 좀 아이들 가고 나서 이렇게 촬영하면 힘든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끔가다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어요. 특히 1번부터 5번까지 학생들, 내가 직접 수업하지는 않는 학생들이 잘 듣고 있어요. 막 그런 얘기 해주면 그래도 힘이 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는 어떤 학생이 나보고 팬이래. 4년? 이제 교사 4년 차인데 4년 만에 이 온라인 수업을 찍다 보니까 팬도 생기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마운 응원들 덕분에 또 이렇게 수업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 중에 최고는 수업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수업 잘 듣고 다음 주 시험 준비까지 잘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렌즈를 보고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렇게 혼자 얘기를 길게 하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데 현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잠깐 끊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학습지 13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학습지 12, 그러니까 등교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까지가 이제 세도 정치까지 조선의 정치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보죠.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자,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외교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조선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이 겪었던 큰 전란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왜란과 호란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그 얘기들 한번 13페이지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 초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실리를 추구한 4대 교린 외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4대와 교린으로 끊어서 볼 수 있어요. 4대와 교린으로. 자, 그래서 4대라고 하는 하나의 외교 형식과 교린이라고 하는 이 외교의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4대 외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명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조선 초에. 자, 4대라고 하면 대자는 클 대자죠. 큰 나라를 사자가 일사자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4대라고 하는 거면. 자, 그럼 이 4대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초에 명나라와 조선은 살짝 갈등을 겪어요. 명나라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되거든요. 조선도 1392년에 건국되죠. 한 30년 차이 조금 안 나죠. 그러니까 명나라도 이제 건국 초고 조선도 건국 초예요. 그랬을 때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약간의 조선 길들이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에는 이 명나라와 조선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외교 갈등이 있습니다. 외교 갈등이 있어서 당시 이제 집권자, 최고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도전에 의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하기는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려 말에 이성계와 정도전 이 세력들이 권력을 얻게 된 가장 큰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 하러 가던 거였어요? 요동정벌하러 가던 거였거든요. 고려 말에. 근데 이제 그때 고려 말에 요동정벌에 대해서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다가 이 시기에 외교 갈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한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 홍무제가 죽고 이제 다음 황제로 넘어가고 조선에서도 태종 이방원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선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초반에 외교 갈등이 있을 때 명나라의 홍무제, 명나라의 태조예요. 명나라의 태조인 홍무제가 조선이 보낸 외교 문서, 표전문이라고 하는데 그 외교 문서에 뭔가 표현들이 너무 건방지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외교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친선 관계를 회복하고 4대 외교가 잘 흘러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대 외교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조선에서 명으로 보내는 건 4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조공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 조공 사신들, 이제 명나라에 보내는 조공 사신들을 우리는 묶어서 조천사라고 부르는데, 이 조천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공무를 보내고,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으로는요, 책봉을 해준다라고 해요. 조선의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인정받아서 어떤 속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대와, 즉 조공과 이 책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고, 조선은 거기에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이 조공을 바치면 명나라도 조선에다가 회사, 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는 회사품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제 큰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 회사품이 조공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주변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 돌려줘야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무역에서 조공을 보내면 조선 입장에서 얻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조공과 책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 조공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잘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공은 어떤 정치적으로 속국이 된다거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내정 간섭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어떤 하나의 이 당시 국제 질서에 들어가는 수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로서 이 조공 무역을 활용하고 있었다 보면 되겠고요. 즉 책봉까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책봉을 보면은 국왕의 지위, 조선 국왕의 지위가 명나라로부터, 즉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조공이라고 할 때 어떤 중국의 속국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외교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려고 봤더니 지우개가 없어요. 잠시만요. 자, 새 지우개를 장착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교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린의 교자는 사귈 교자죠. 린자는 이웃 린자예요. 여러분들 뭐 어디 인근에 있다, 근처에 있다는 인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인자입니다. 이웃 린자예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 여진이나 외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진,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조선의 땅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초반에는 아직 고려의 영토가 그대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아직 요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을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진과의 관계에서 조선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북방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여진족이 자꾸 국경을 침범하고 이러면 조선 입장에서 국방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도 어떤 어려움들,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방 지역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요 지역들에 대해서 초반에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조선의 영토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여진족에 대해서 회유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호구 잡히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는 회유책과 강경책의 양면 정책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회유책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여진족들에게 귀순을 장려합니다. 우리 조선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잘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귀순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 요 국경 지역에다가 무역소를 설치를 해요. 여진족은 북방 유목민족이잖아요. 북방민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생필품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게 이 여진족이 조선 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침범이나 이런 걸 하는, 침략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무역소를 설치해서 이 무역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에게 생필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회유책과 함께 이 강경책으로서 결국에 여진족이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침략을 해오고, 이 북방 지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군, 우에, 여연, 자성, 무창, 여기 이제 사군 있고요. 여기 육진이 있죠. 온성, 경원, 종성, 회령, 경흥, 부령, 육진 해서 요 지역들을 장악, 개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국경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 살고 있는 여진족을 정리하고 위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 지역을 개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조선 초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 초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본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는 왜구였습니다. 왜구. 당시에 일본이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분열기, 혼란기였거든요. 그래서 왜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고려 말에도 왜구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조선 초까지 그 왜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초까지도요. 그래서 이 왜구 침략 방지를 위해서 역시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국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되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주면서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토벌과 회유의 양면책을 여진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경책과 회유책, 이제 토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 시기에 이 쓰시마섬이라고 있습니다. 쓰시마섬. 지도를 보면요. 조선과 그러니까 부산 지역과 일본 사이에 딱 있는데, 조금 더 사실 한반도에 가깝기는 해요. 요 대마도라고 하죠. 대마도. 이 대마도, 일본어로 읽으면 쓰시마 섬인데 이 대마도가 왜구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정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뭐 영토로 만들었다 이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왜구들을 소탕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똑같은 세종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하고 나서 왜구들이 조금 한동안 좀 잠잠하기는 한데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달라.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면 왜구들이 좀 잠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계속 무역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포구를 개항을 해줍니다. 요것도 세종 때예요. 그래서 이 삼포를 개항하는 게 당시 이제 개해약조라고 하는 일종의 약조,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그래서 삼포를 개항해주고 범위를 제한하여서 여러 가지를 제한을 해요. 뭐 쌀은 어느 정도 하고 뭐 배는 어느 몇 척 정도로 하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서 교역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교역의 량을 계속 좀 제한하고 줄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측에서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열어주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만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도 내부 사정이 있잖아요. 그 내부 사정들 속에서 이 교역량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 측에서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왜구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로 그대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초의 일본과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제목이 바로 외란으로 바뀌죠. 그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16세기 정도가 되면요. 1500년대죠. 이제 조선 중기, 조선 중기라고 하는 시대 구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조선 전기에서 이제 좀 넘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정도가 되면요. 요 시기에 이제 조선에서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무역량을 좀 제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항에 놨었던 이 삼포에서 외란이 발생하고 또 막 사량진 외변 막 이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무역을 제한하는 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구들도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동안 또 조선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삼포 외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왜구들의 침략으로 가장 컸던 게 바로 이 을묘외변이에요. 을묘외변. 약 5,000명에서 7,000명 정도의 왜구가 전라도 지역을 한번 휩쓸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을묘해변까지 발생을 하면서 즉 조선에서는요 이미 왜구로 16세기 정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곤욕을 겪고 있었어요. 한 30여 차례 정도의 큰 외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구들이나 일본인들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중앙통치조직 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쯤에 해가지고 요 시기 삼포외란 때
비변사라고 하는 걸 임시 기구로 설치를 하고 이 을묘해변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이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조선에선 대응을 어떻게 하냐? 비변사를 설치를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이제 한동안에는 쭉 평화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역에서의 조금씩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되는 데에는 조금 아직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군대의 숫자로 보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 군대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퀄리티가 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조선의 상황입니다. 자, 일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시기적으로 한번 보면 한 요 시기 정도부터 문제가 있기 시작을 해서 1590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 대체로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국시대, 일본어로는 센코쿠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전국시대 있죠. 대혼란기입니다. 100여 년에 걸친,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대혼란기, 분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분열기를 결국 통일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제 침략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을 하고 결국 이제 일본을 통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일 가까운 부하인 이시다 미츠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잖아. 근데 당시가 이제 일본은 계속 무사 정권이었거든요. 이 무사들, 이 군인들끼리 계속 분열기를 겪다 보니까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이 군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언제 또 군사적 반란이 확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통일을 한 요 정권이 이 내부에 있는 군사적인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내부에 그대로 두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 이 내부에 있는 군사적인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릴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깥으로 돌릴 곳이. 그게 어디야? 조선이었던 거죠. 조선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자료를 잘 보면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까지 점령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고 그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대륙 진출 야욕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 안정이라고 하는 게 내부의 군사적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걸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 1592년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시기가 정치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 운영 부분으로 보면은 어떤 시기예요? 딱 내부에 이제 사림이 집권을 하고, 선조 시기죠. 사림이 집권을 하고 동인과 서인이 분당해 있을 때쯤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쯤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은 7년, 정유재란까지 합치면 7년에 걸친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과정 수준에서 한번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이 발발하죠. 자, 초반에 준비가 좀 미흡했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관군, 조선의 국군이죠. 나라의 군대.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 관군들이 잇따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양까지 밀리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의주 지역까지 피난하게 되죠. 의주 지역이라고 하면, 자, 지도는 못 그리지만 한반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꺾인다고 보면 한반도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가 한양이죠. 의주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중국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 안 지울게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전했을 때 이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왔어.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선이 다 먹히면요. 조선이 다 먹히면 어떻게?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디까지 파급이 되는 거야? 명나라 땅까지 파급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요동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먹히게 되면 여기까지 점령이 되면요. 사실 여기 요동 바로 옆에가 어디냐면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이 베이징까지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쟁을 어디서 끝낼 필요가 있어요? 조선 한반도 내에서 끝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도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이 점령당하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나라가 원군을 또 이제 바로 보낸 것도 아닐 테고 그 과정까지 조선 내부적으로도 버텨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요 시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이제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라고 하죠. 첫 번째 칸이 이제 수군의 활약, 의병의 활약인데요. 자, 초반에 이제 육지에서는 계속해서 패배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수군이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사실 한국인인데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남해 지역에서 일본군들이 들어오는 것, 일본군들의 후방 보급들을 막아낸 거죠. 그래서 이 남해의 제해권이라고 하면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만약에 남해를 싹 이순신 장군이 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남해 지역, 바다 지역까지 일본이 다 먹게 되면은 사실 일본이 이제 뭐 보급 부대라던가 뒤에 후방 부대들을 보내기가 훨씬 편하잖아. 근데 이 남해에서 일본군들을 격파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뒷부분이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라도 지역 있잖아요. 남해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겠네? 경상도와 전라도겠네요. 이 전라도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벼농사가 엄청 잘 되는 곡창지대인데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만약에 일본에게 빼앗긴다고 치면 일본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버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조선 입장에서 이 곡창지대를 보호함으로써 일본의 그런 내부 보급, 한반도에서의 보급을 막기도 하였고 우리의 곡창지대를 보호하면서 조선의 보급도 문제가 없어지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초반에 이제 의병들이 많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육지에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관군들이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각지에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병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은 이겁니다. 이제 봐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초반에 관군들이 많이 패배를 했어요. 그럼 조선이 이제 손 놓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도 빠르게 내부적으로 군사를 정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군사 정비 과정에서 각 지방에서도 지방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군사훈련을 빠르게 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 모집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모집에 응하면서 의병들이 일어난 경우들도 많습니다. 모집에 응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의병들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의병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지역적인 성격의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서 왜군에게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에 익숙한 의병들이 이제 각 지역, 자기 지역에 맞는 전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병들, 그 지역. 그래서 그에 맞는 전술을 통해서 향촌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이 의병들은 차츰차츰, 대체로 전쟁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한 1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조선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회복을 합니다. 군사력을 회복을 하고 관군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게 돼요. 그 통제권을 가지면서 이 의병들도 자연스럽게 관군 밑으로 들어가서 관군의 통제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군과 의병이 활약을 하면서 이제 초반 확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조선을 잘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예 지원군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명예 지원군이 도착을 하게 되고 조선과 명예 연합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빠르게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평양성을 되찾게 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벽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벽제관 전투에서는 조명연합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밀고 밀리는 딱 요 정도로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딱 밀 수도 없고 확 밀리는 것도 아닌 이런 교착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 회담이 있게 되죠. 이 휴전회담에서 이제 서로 휴전회담을 하면 휴전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양측에서. 근데 일본이 상당히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휴전회담에 걸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자료가. 한 7, 8가지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가장 어이없는 것들을 보면 이제 명나라의 황제의 황녀 있잖아요. 명나라의 황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선의 아래에 있는 제일 금싸라기 땅 있잖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일본에게 줘라. 그리고 조선의 왕자들을 볼목, 인질로 보내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명이나 조선이나 어느 나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 휴전회담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휴전회담이 결렬하게 되고요. 일본은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이 정유재란 발발까지를 같이 봅니다. 정유재란까지를. 그래서 이 정유재란이 발발하였고, 그러나 이제 요 시기에 조선도 어느 정도 군사적인 정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요 정유재란이 발발한 지 다음 해에 잘 버티는 과정들 속에서 1598년에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년째죠. 요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왜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뭐 무슨 전투가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지금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임진왜란에 대해서 전체 큰 그림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선생님도 생각하고 있어요.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침략을 받았죠. 일본도. 즉, 이 전쟁은요, 동아시아의 국제전이에요, 국제전. 그리고 7년이나 이어진 전쟁이기도 하고,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아시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동아시아에 있어서. 자, 그 각 국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은 임진왜란에 참전하기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외부의 침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재정도 굉장히 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돈 없는 상태인데 명은 전쟁 수행에다가 비용을 더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화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게 돼요. 명나라는. 자, 다시 한번 못 그리는 지도를 그려보면, 자, 지도를 좀 잘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지도를 잘 그리는 방법이 아는 학생이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이제 조선이죠. 자, 이쪽이 명나라예요. 여기는 여진족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진족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봐봐, 명과 조선, 일본이 이거 보여요? 일본? 여기까지 보이겠죠? 명, 조선,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여진족은 원래 명나라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실상 명나라의 통제 하에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명나라가 이제 이 전쟁들, 그 명나라 내부적으로도 국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실 여진족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단 말이야. 그 과정에 여진족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등장한 사람이 사실상 여진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무슨 나라? 후금을 건국을 하게 돼요. 후금을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데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 조선, 일본의 전쟁 과정을 틈타서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국력은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여진족, 즉 후금의 힘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는 명과 청, 이제 명나라와 후금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되어 가는 시기가 되어 가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중국에 있는 왕조가 사실상 몰락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더 빠르게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나서, 자,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군대를 임진왜란 때 파병하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군대를 주지 않거든요.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결국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철수하게 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웅크렸던 몸을 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을 몰락을 시키고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이들이 에도 막부, 새로운 막부인 이제 에도 막부, 막부는 이제 무사 정권을 얘기하거든요.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됩니다. 에도 막부가.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렇고요. 일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일본은 임진왜란 시기에 참 많은 사람들도 데려가고 문화재도 약탈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의 문화재, 특히나 이 문화재 중에 많이 가져간 게 도자기들이죠. 그리고 학자, 이 유학자, 성리학자들을 많이 데려가서 이 시기에 이제 이후에 일본의 성리학이 또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 기술자는 여기에서 또 연결되어가지고 도자기 기술자, 도공들도 많이 데려가게 되죠. 많이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자나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문화 발전을 이후에 이루게 되는 그런 영향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도자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문화 발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조선의 상황입니다. 조선은요,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를 하는 과정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어떤 그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어요. 성리학적으로 전후 복구 과정에서요. 그래서 사족 중심의 지배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외부적으로 명나라와 후금이랑 명이든 후금이든 한쪽이 완전하게 강하면 어떤 그쪽의 그쪽의 예를 들면 명이 더 강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명이 훨씬 더 강한 상황에서 이제 조선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후금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면 후금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명이든 후금이든 아직 서로 후금은 좀 성장하고 있고 명은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은 세력 균형이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양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원래 있었던 지배층들은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그대로 그 지배 질서를 유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성리학적 질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성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세금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세금 제도 같은 것들 개혁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지배 체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선에서는 기존 지배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조선 내부적으로 생긴 관념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명이라고 하는 이 명나라를 숭상, 드높, 엄청 높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확대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지은이라고 불러요. 다시 만들어준 은혜예요. 다시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즉 뭐야? 우리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명나라 황제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이 제조지은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지배층들이 명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그런 숭상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부적으로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됐잖아요. 일본에서. 사실 조선 입장에서 이 임진왜란인 걸 거치고 나서 임진왜란이라는 걸 거치고 나서 일본이랑 다시 어떤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침략자들이잖아요. 조선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들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에도 막부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에도 막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고 임진왜란의 침략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도요토미 가문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새로 생긴 정권이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오, 실책, 실수들은 있었지만 우리 에도 막부는 다르다. 우리 정권은 다르다. 그러니까 조선 우리랑 제발 다시 무역 재개해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도 이제 몇 년간의 계속 생각 끝에, 논의 끝에 결국 조선도 광해군 시기에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결국 국교를 재개합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조선도 좀 있으면 다시 일본이랑 국교를 재개하게 된다. 요 에도 막부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조 시기에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고요. 이 임진왜란 이후에 몇 년 정도 있다가 이제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에는 여기에 보이듯이 중국은 명나라랑 후금이랑 계속해서 대결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명도 있고 후금도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상황들 속에서 참 또 두 번째로 엄청나게 큰 여러 혼란들이 들이닥치게 될 겁니다. 그 혼란들에 대해서는 잠시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지 13페이지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면 광해군의 외교정책과 호란의 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조부터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광해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왕인 광해군은 계속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황폐화된 이 국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복구하는 거예요. 이 전후복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호적, 토지대장 이런 거 다 없어졌을 거 아니야. 토지들도 황폐화됐을 거고요. 그래서 인구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호적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세금제도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공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토산물을 내는 건데 그 공납에 대한 세금제도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요. 다음 학습지 14에서 세금제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동법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해군 때 이 전후복구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에 대동법을 시행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정치 운영할 때 배웠죠? 숙종이라는 왕 배웠었죠. 황국이 있었던 그 숙종 시기. 그래서 이 대동법이 언제? 숙종 시기에 이제 숙종 시기까지 이제 100년에 걸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동법을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광해군 시기에 정말 머리가 아팠던 거는 명은 쇠퇴하고 있고 후금은 강력해지고 있는데 광해군, 우리 조선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예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광해군이 선택한 거는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 그래서 명과 후금의 전쟁 가운데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살피면서 이제 신중히 대처하려고 했다. 한번 읽어봤어요. 신중히 대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선 내부적으로 완전하게 후금 편을 딱 들어버리기에는 신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성리학적으로 의리를 중요시하는 이 성리학자들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명에 대해서 명의 황제가 우리를 도와준 그 제조 지은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의 입장은 이거예요. 명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후금과의 관계 악화는 최대한 피해야 돼요. 지금 뜨는 해는 후금이야. 그래서 후금에게 척을 져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대놓고 후금을 도와줘 버리기엔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들의 반발, 내부적인 반발, 그리고 명나라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광해군 시기에 이제 명나라에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와 후금이 이제 사르우 전투라고 하는 대전투가 있는데요. 사르우 전투. 명나라와 후금이 싸운 전투예요. 그 전투를 하기 전에 명나라가 먼저 조선에 원군을 요청을 해요. 근데 조선 내부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꽤 있는 거예요. 왜? 명나라 황제가 우리 도와줬는데 다시 살려줬는데. 그래서 광해군이 판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파견을 하면서 강홍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을 도와는 주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고 만약에 지금 전투 상황을 보다가
후금한테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후금에 그대로 항복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후금한테 항복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 거지, 너희들 후금이랑 너무 막 싸우거나 후금을 싫어하거나 명을 완전히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해라 이거죠. 항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가 패배하거든요. 그러면서 강홍립은 실제로 후금에 투항을 해서 사정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들켜요. 이거 비밀리에 시킨 거거든요. 누구한테 들켜요? 여기 이 살인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인조반정 배웠잖아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이 서인들한테 들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정치 운영할 때 얘기했던 거 여기에 더하면은 어떤 광해군의 패모살제, 자기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위를 폐비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패륜적인 유교윤리에 따르면 패륜적인 행위들, 이런 것까지 다 엮이게 되면서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일부 살인들의 반발로, 즉 서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세력들의 반발로 인조 반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인들은 어떤 느낌이라고? 이렇다고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인조 시기에는 확실하게 외교 노선이 어떻게 되겠어? 명나라에 친하게 되는 그런 외교 노선이겠죠. 그래서 서인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후금 쪽에 불만이 상당히 커지겠죠. 후금 쪽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게 첫 번째 호란인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명군의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요, 이 시기에 어떤 친명배금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표적으로 명나라 군대가 평안도의 가도라는 데에 주둔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다른 지도기는 한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관련된 지도기는 한데, 자 보시면요, 여기에 가도라는 섬 보이죠? 가도. 여기 요 조그만 섬이거든요. 화살표 끝에 있는 요 가도에 보면, 가도에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명나라랑 후금이랑 싸우고 나서 패배한 명나라 군대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이 명나라 군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 명나라 군대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금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굉장히 불만이 크겠죠. 다시 돌아오면 이런 명군의 평화도 가도 주둔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후금 자체도 명나라와 교역이라고 하는 게 중단이 되면서, 원래 여진족으로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여진족으로서 명나라와의 교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명과의 교역 중단에 따라서 후금도 경제적인 초반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후금이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군과 이제 의병들, 이 당시에 이제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도가 좀 잘려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여기에 의병들이 발생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요거 지도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 섞여 있기는 한데, 관군과 이제 의병이 항전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 요 정묘호란 자체는 아직 완전하게 후금이 완전한 명나라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온 상태도 아니었고, 조선을 완전 정복하러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겁을 주고 조선과 화의를 체결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약 한 1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요게 이제 1636년인데요. 후금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쓰지는 마세요. 홍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후금의 국력이 강성해지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후금이라고 하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요. 후금이라고 하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의 태종이에요. 청태종인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조선이 청나라에 뭘 하라고요? 군신 관계면 임금과 신하 관계를, 4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조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겠어? 저 오랑캐잖아. 조선 입장에선 저 오랑캐 놈들이 자신들이 임금이고 조선이 신하로서 군신 관계, 즉 4대 관계를 맺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과정까지 살펴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화론과 척화론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주화 뭐예요? 화친을 하자. 아, 어쩔 수 없다. 지금 전쟁을 하고 내부의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보다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가 좀 칼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화론과 척화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저 오랑캐놈들. 이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 속에서 결국 척화론이 우세하게 되면서 항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뭐 겨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결국 조선이 항복을 하게 되죠. 약 한 달여간 버티다가 이제 내부의 어떤 식량 비축량도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신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부터 명과 관계를 끊습니다. 조선이 강제로 청나라가 그러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1644년 병자호란 36년이죠. 1644년이면 명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완전한 다시 한번 청으로서 중국의 왕조가 교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방금 얘기는 이제 동아시아사 전체적인 이야기였고요. 이 병자호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즉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고치고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주화론과 척화론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척화론 싸우자라고 하는 주장이 우세하게 되고 결국 항전을 하다가 항복을 하게 된다. 그 전체적인 과정 우리는 쳐들어왔을 때를 병자호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거친 이후에 대외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는 조금 섞여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일본 청과의 관계입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가 재개된다고 했죠. 자, 이게 언제냐면 1609년이고요. 광해군식입니다. 그래서 기유약조라고 하는데 국교를 재개하게 되고요. 이 광해군 시기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고 조선에서 일본에게 보내주는 사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통신사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그래서 일본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사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문화가 들어오고 결국 또 조선에서 일본으로 또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통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청과의 관계에서는요. 표면적으로는 사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조선이라는 국가가 청나라와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겉으로는 사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청나라는 우리를 이 오랑캐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생각을 해보면 이 오랑캐 놈들이 우리와 사대 관계를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준 명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조선의 어떤 성리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성리학자들, 양반들에게는 이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또 원수 같은 국가였을 수밖에 없겠죠. 이념적으로나마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 북쪽을 정벌하자, 즉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전개가 돼요, 북벌운동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벌이 뭐냐?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북벌. 사상적 기반은 이겁니다. 존화양이 뭐예요? 이 중화라고 하는 걸 존중하고 드높이고 양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랑캐들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화양이라고 하는 거에 이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이제 사상적 기반으로서 즉 명나라를 중심국가제였잖아요. 명나라가 이 중화라고 하는 데를 누구들 이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병자호란의 치욕, 그 치욕을 씻고 명예대에서 의리를 지키자. 우리를 살려준 국가잖아요, 명나라. 우리 중화, 우리 명나라 아버지 국가, 이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 그런 성리학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왕 입장에서는요, 이 북벌을 준비하면 실제적으로 군사적 준비도 하거든요. 군사적 준비까지도 이제 군대를, 그러니까 이 북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왕들 입장에서 이런 걸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요거는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건데, 왕들 입장에서 북벌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면서 군사적인 강화를 하면요, 그 과정 속에서 왕권을 또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속에서 또 왕권 강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에 대한 제조지은, 그 다음에 친명배금 정책, 이런 걸 펼쳤었던 그런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북벌론을 적극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냐면, 서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보세요. 인조반정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인조반정이래. 미안합니다. 병자호란의 이런 결국 굴욕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가다 보면, 친명배금 정책이 완전하게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 서인이 집권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서인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패전의 책임을 지거나 어떤 그런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이 패전에 대한 책임 회피나 어떤 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군사권이나 이런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들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청나라를 공격하고 이런 데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차츰 흐르면 이 북벌론이라는 건 점차 약화되고 이 북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돼도 됩니다. 북벌은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자죠. 북학은 뭐겠어요? 북쪽 청나라를 어떻게 하자? 배우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 속에서 청나라에도 사신들을 보내겠죠. 연행사라고 부릅니다. 연행사. 그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단들을 보내는데, 이 연행사들이 한번 갔다 오면 청나라에서 완전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청나라 오랑캐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걸 갔다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을 것도 아니고, 걔네들 오랑캐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쟤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청나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번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조선에서 청에 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일부 실학자들이 청의 선진 문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도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가 이미 그 사람들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닌 거야. 오랑캐 국가라고 무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약화되고 쇠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8세기 이후의 이야기들이니까 19세기로 넘어가면은 사실 1800년대잖아요. 그럼 또 다시 시기상으로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들까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지 13페이지에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결국에?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 초에 조선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모습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강해군 즉위 이후에 다시 한번 호란의 상황까지 말려드는 모습, 그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떠한 조선 내부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까지 내용을 이렇게 흐름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진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양난 이후, 즉 외란과 호란 이후에, 즉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조선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금제도, 수취제도부터 시작해서 뭐 농업 아니면 상공업까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지 14페이지가 우리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엄청 길죠?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죠? 근데 중간에 끊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빨리 올려주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조금 더 돕고자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학습지 14페이지에서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 한번 잘 같이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